네, 저는 오늘 더러운 양성생존 운동 보수와 이끌자라는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반도 세미나에 대한 사무총장 조영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박수영 국회의원과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국민연례를 시작으로 저희 재단의 이사장인 박지원 이사장의 교회사, 박수영 의원님의 환영사, 김희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화로운 양성평등운동 보수가 이끌자라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이하 애국가 제청은 승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맡게 된 손승민인데요. 사무총장님께서 저보고 내빈 소개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잠깐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이봉아 바른인권 여성연합 상임대표님 소개합니다. 또 오늘 저와 함께 발표를 맡아주신 오세라비 작가님, 또 오늘 이 남성으로서 이 토론에 참여해주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오신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전혜성 총장님 소개합니다. 이어서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지원 이사장님이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이사장님이 아주 오래전에 불가피한 약속을 해서 이 세미나가 기획되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교회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주최하는 보수가 이끄는 조화로운 양성평등운동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박수영 국회의원님, 촉박한 일정에도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폭되는 남녀 갈등을 양성평등과 가족 가치를 고양하는 계기로 성화시키기 위해 현상의 신청 분석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손승미 한선재단 양성평등위원장님과 오세라비 대한연대 전 공동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페미니즘 갈등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라는 제목으로 두 분께서 최근 집필하신 옥저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보수 우파는 가부장제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의 권익 정진과 차별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성 정책은 진보 좌파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틈새를 파고든 급진 페미니즘과 그 반발로 파생된 안티 페미니즘은 소모적인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급기야 성혐오, 비혼, 비출산의 자학사회로 치닫는 촉매로 변질됐습니다. 참된 페미니즘의 지향점은 인간의 존엄을 복원하고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에 둬야 합니다. 곧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되고 페밀리즘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 디딤돌과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사진 촬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진 촬영 좀 하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아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봉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제 발표 20분, 토론 10분 해서 30분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제1주제 보수는 페미니즘이다. 손승희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승리입니다. 오늘 보수는 페미니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는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한무경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사실 보수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지난번 대선 때 안티페미니즘이 얼굴을 하고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2030 여성들한테는 보수는 반여성적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보수가 과연 반여성적인가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제가 반박을 좀 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보수의 그 뚜렷한 페미니즘 담론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담론을 좀 만들어보자, 필로소피컬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갈등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하는 책을 여기 계신 오세라비 작가님과 함께 쓰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그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책을 읽으신 분들이 벌써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아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냥 짧게 이렇게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사실 페미니즘은 이제 진보의 산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가 그동안에 이제 주도를 해왔고요. 또 2015년에 그 영페미니스트에 의해서 2030 여성들이 주도하는 급진 페미니즘이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발로 형성된 안티페미니즘하고 이제 굉장히 충돌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비혼주의가 증가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가 가족의 가치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수의 페미니즘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에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가 그동안에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페미니즘도 우리가 자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극진 페미니즘이 1980년경에 일어나게 됐죠. 특히 그 미국에서 그때 월남전 참전 반대 운동이라든가 혹은 또 인종차별 철폐 운동 그걸 하면서
도시에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급진 페미니즘은 이 마르크스주의에 근거를 둔 그런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일종의 약간 계급투쟁으로 보고 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파 사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운동권이 이제 그 당시에 군부라든가 계급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 페미니즘을 이렇게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2001년도에 여성부가 이제 신설이 돼서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래서 제야권에 있던 진보 여성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국회나 정부로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이런 호주제 폐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법과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제도권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득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엘리트화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미혼모 같은 이런 소외 계층에서는 이제 다른 관심은 저하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진보 페미니즘은 당시 이제 좌파 이념과 민족주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폭력 사건이 같은 진영 내에서 일어났을 때 상당히 오히려 그동안의 성폭력을 굉장히 반대하고 성폭력을 이렇게 근절하자고 외쳐왔던 그 진보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가해자와 함께하는 선택적 분노를 일으켰고요. 또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러면서 2차 가해를 한 이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그 진보 정권이 오히려 성폭력과 성노예 방지를 위해서 힘을 많이 쏟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 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과거 운동권은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민주화 투쟁을 하고 굉장히 거국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내부는 오히려 굉장히 권위적이고 여성의 권리를 무신경한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이런 형태를 띠게 됐고요. 또 남녀가 생활 환경을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히 성폭력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고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좌파 쪽에서는 조직 보위론이라는 게 있어서 적의 공격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알린 사람을 역공격하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2039 여성들 중심으로 대중적인 급진 페미니즘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강남역 살인 사건 2016년도 또 홍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 미투 사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진화되고 과격해졌죠. 그래서 굉장히 남성을 혐오하고 한남충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급진화됐는데요. 근데 이 2030에 의한 이런 그 영페미니스트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엘리트적이 아니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마르크스적인 그런 계급투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좌파의 성격은 굉장히 약한데 그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이 남성에 대한 여성 억압이 뭐로 봤냐면 남성의 심리적, 생리적 폭력성에 근거한다. 그래서 남성의 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을 주적으로 보고 이걸 우리가 연애나 섹스, 결혼, 출산 이런 것도 다 남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력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한 사비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의 혐오하고 여성 우월주의, 비혼주의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도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굉장히 그 남성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끊어버리는 자폐적인 분리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혐오하는 남성도 사라지지만 결국 여성도 같이 사라지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비현실적인 이런 페미니즘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지금 추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자라서 죽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 파문을 많이 일으켰죠. 근데 우리나라 영페미니스트 급진 페미니즘은 서구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이제 그 급진 페미니즘의 그 대목격인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성의 변증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임신과 출산 같은 이거를 리프로덕션 재생산이라고 하죠. 이런 거가 이제 생물학적인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숙명이고 이 여성이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여성 해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여성이 자연 임신 대신에 뭐 인공 자궁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또 복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여성이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피임약 사용과 더불어서 여성이 이런 게 벗어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유로운 성관계를 오히려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페미니스트의 비섹스, 비결혼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급진 페미니즘이지만 조금 약간 유교적인 순결주의 뭐 이런 콤플렉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급진 페미니즘의 영페미니스트 급진 페미니즘이 그때 그 메갈리아라든가 워마드 같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쏟아내고 남성의 성기를 조롱하는 이런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이제 안티 페미니스트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전에도 이제 사실은 뭐 일베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군 징집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하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평등을 외치면서 결혼할 때는 왜 우리 보고 주거 발해를 해오라고 하냐, 왜 우리한테 높은 연봉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가부장제 피해자다. 이래서 이 굉장히 분노가 상승을 하면서 젠더 갈등이 분출이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분노가 제일 심한 지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냥 일반 남성을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를 너가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안티페미니즘이 이제 막 생겨나니까 그때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가 나타나면서 이거를 선거에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보수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뒀는데 그건 다름 아닌 안티페미니즘을 통해서 관심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 폐지라든가 병사월급 200만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2030 남성들의 지지는 상당히 얻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반여성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민주당에 이제 몰표를 던지게 된 거죠. 이건 이제 그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여성가족 폐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과연 일반 여성들, 2030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보수는 반여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반여성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수 여성계도 그동안에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여성계는 이제 성폭력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이런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석하신 그 17대 국회의원을 하신 김혜실 의원님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김혜실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이시니까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이런 가사노동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해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보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59년에 굉장히 일찍 이렇게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축적 반대 운동과 계몽 운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기본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근로여성에 대한 고발 창구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일반인들에게 좀 덜 알려진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 호주제 폐지할 때는 진보여성 단체와 힘을 합쳐서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에 기반을 둔 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 잘 발견되지 않아서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가 여성운동을 하되 그거를 추구하는 가치, 담론에 바탕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보수 여성운동도 역시나 이것도 이제 안티페미니즘인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게 이제 낙태 반대, 동성혼 금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보수 여성 운동가인데요. 그분은 스탑 ERA 운동을 통해서 낙태 반대, 동성혼 반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또 1974년에 그 로데웨이드 판결이 유명한데요. 이 로데웨이드 판결은 미국의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가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 낙태권을 허락을 한 그런 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낙태가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 2022년 작년에 이게 50년 만에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에 따라서는 낙태죄가 될 수 있다,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티페미니즘은 이런 그 외국의 이제 안티페미니즘 주로 뭐 동성혼이라든가 인종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2030 남성들이 주도했다는 게 상당히 다른 점이고요. 아까 봤듯이 이런 그 여성들의 어떤 상승원 기대가 상당히 아직도 높고 소득 동지혼 지수, 그래서 소득이 비싼 사람끼리 결혼하는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이 결혼 문화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런 가부장적인 이렇게 남아있어서 결혼에 걸리도록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더 이상 약자, 피해자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을 너무 약자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남성과 여성을 같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양성평등은 뭐 이렇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옛날부터 유엔이나 OECD에서는 양성평등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서 여성보다는 오히려 양성평등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여성가족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영문 이름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oman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영문을 그냥 직역을 하면 양성평등 가족부예요. 그래서 영문 이름에는 다 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문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양성평등을 보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가야 되겠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가 기계적인 평등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조화로운 양성평등은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의 성 스펙트럼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해서 서로의 장점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하는 게 조화로운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성에게 기대하는 거는 뭐 근육질형이라든가 빠르고 확실한 의사결정, 뭐 가족의 물질적 요구 충족 이런 거고요. 여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높은 창조력, 공감 능력, 모성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고정된 성개념은 아니에요. 이 스테레오타입은 아니고요.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끼리 그 성 스펙트럼을 서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이 오히려 전투기 조종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성도 굉장히 공감능 높은 컨설턴트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이제 성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워딩 자체는 해왔는데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양성평등이 뭐냐 하는 그 기본 개념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수의 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equity 해서 이 성형평성은 뭐냐? 이게 좀 평등하고 또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건이 불리한 사람에게 자원과 기회를 좀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거예요. 혹은 책임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여성 할당제도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녀의 이익과 책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정하게 나누는 거다. 그래서 공정의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이런 직업에 종사를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집에 왔을 때 그래도 반반, 우리 집안이 반반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또 여성이 좀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럴 때는 또 남편이 보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이거를 제3자라든가 또 어떤 기관 이런 데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불리한 여건, 형편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적당히 이렇게 형평성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조화로운 양성평등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화로운 양성평등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과연 이거를 포괄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고민을 했어요. 이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일부 페미니스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 차별을 가려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싫어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양성평등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포함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제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형성됐던 그런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과 그 아내인 헤리엇 텔러 밀이 공동 집필한 그 여성의 종속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아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아내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책을 발간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하느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노예 해방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예도 종속되지 않는데 왜 여성이 종속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여성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평등을 성취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대표격인 사람이 베티 프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역시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일가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1963년인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고학력 여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야 집안의 천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고학력 여성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기가 배운 그 전문성하고 집안의 일이 이렇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티 프리드는 여성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가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요새 다 일반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지만 이제 오늘날에 학력이 높고 자아성취가 강한 이 한국 여성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조화로운 양성평등은 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제 귀를 기울이자는 건데요.
그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피해자 20-30%는 남성이니까 남성에게도 귀를 기울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가족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서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족은 우리 한선재단을 설립했던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분은 가정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가치, 사랑이나 미래 이런 가치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양성 평등 관계에 기반을 둔 가족, 그래서 그게 조화로운 양성 평등 가족이 되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조화로운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니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14개 나라가 가족을 삶을 풍성하게 하는 제1가치로 꼽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고 가족은 3순위로 이렇게 꼽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족의 가치에서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수가 한국인의 마음에 가족의 가치를 되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보수의 페미니즘은 제가 그냥 신가족주의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관계 있지 않고 조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상당히 안정되고 자존감이 증가하고요. 또 이 가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교적인 가족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유교적인 가족주의는 가족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특히 여성이 희생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우리가 주장하는 보수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시간이 네, 그래서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가족을 근데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인식 개선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가부장제가 너무 강하다 우리 가정은. 그래서 법과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가정은 페미니즘의 무덤이다. 더구나 동양권에서는 유구의 성리학과 결합해서 여자들의 세계를 재물과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부장제의 덫을 치우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남성도 일가 가정 양육을 위한 여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거의 2시간이 많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59시간 근로시간이 되면 좀 이게 차이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육아휴식의 남성의 비율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28.9%, 그래서 약 70%는 여성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는 여성이 컨셉이 아니라 남성이 컨셉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자꾸 이렇게 베네핏을 주다 보니까 고용주들은 오히려 여성의 고용을 점점 더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이 이제 이런 컨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게 남성의 부모 휴가를 의무화하고 난 뒤에 남성의 육아휴식 비율이 80%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출산 정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이 남성의 육아휴식 의무화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 왜냐하면 특히나 중소기업에 굉장히 직장이 숫자가 많은데 남자들이 이 육아휴직을 못 내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하면 자기가 받던 임금의 약 40%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눈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이 되려면 직자소득에서 80% 이상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불이익을 주면 이제 사업주에게 페널티를 주고 이 대체 뱅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잘 못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화로운 양성평등 결혼 문화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남성에게 과도하게 결혼 비용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양성평등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에서 결혼 비용을 장기 전이로 대출해주는 헝가리식 정책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생활동반자 신고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보수로서는 획기적인 건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서 뭐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비혼 동거 남녀가 일종의 동거 계약에 따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팍스 제도와 이렇게 맞먹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혼인 부부에 준하는 이런 가족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동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은 동거해도 괜찮은데 내 배우자는 안 돼.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미니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휴머니즘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주장하면 안티페미니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이 페미니즘도 여성도 인간이라는 외침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두가 사람이 세상을 지향하는 휴머니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휴머니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별뿐 아니라 인종, 종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거에 비해서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저항을 통해서 여성의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주의의 페미니즘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간이 남녀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호관계주의가 성립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강남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인간됨을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확장되고 승화되면 결국 휴머니즘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게 이타적 도덕주의, 이성적 사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공존하는 파트너십뿐 아니라 약자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주여성이라든가 미혼모라든가 여기뿐 아니라 남성의 높은 자살률, 고독사, 노숙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미래 페미니즘은 또 휴머니즘을 또 넘어서 생태계 다양한 생명과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희가 낸 책인데요. 페미니즘 갈등을 넘은 휴머니즘으로 보수는 페미니즘이다.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세를 찍었는데 벌써 재고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저희 한선재단에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경력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법원에 가사조정위원을 좀 20년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극이 사실은 가정을 바탕에서 왔다. 저는 뭐 남녀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불행한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폭력적 그런 사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서 우리가 가족을 복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광화문을 지나서 여의도에 왔습니다만 광화문에 그 세종대왕 상이 있고요. 이순신 상이 있는데 조선이야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승 발전시켜야 될 좋은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성 문제에 관해서는 조선이 할 얘기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 조선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폐기해야 된다. 마치 현대와 전근대를 구별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나라가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입니다. 저는 바른사회 또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서 이 바른사회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바르다라고 하는 걸 정의하지 않고 다만 그 사회가
자유가 보장되고 또 인권이 보장되며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하는 사회다. 우리 그런 사회를 추구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익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추상화시켜서 객관적 인식의 왜곡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어요. 좋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기술로 남녀는 바이너리, 남자가 아니면 여자죠. 남자가 여성성을 가질 수도 있고 여자가 여성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물리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도 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도 그 물리적 특성에서 관계가 없고 우리 바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물리적 특성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다. 어떤 신분적 제약이나 어떤 성적 제약이라든지 성 역할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좌익은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마치 물리적 특성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인식적 착란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마스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마스가 얘기하면서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피해자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바로 좌익의 틀에서 여러분들을 희생자로 규정짓고 희생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폭력성을 불과시킴으로써 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은 좀 착란을 일으켜서 지금 극단적인 가족 파괴를 하는 일종의 가족 파괴범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남성에 대한 대변을 좀 하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60년 초에 61년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없으시고 다 젊으신 분들이라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고 아마 어렸을 때 그 주말의 영화 이런 계속 그 크리스마스나 이런 게 반복되는 영화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이들 영화가 어찌 보면 가족의 파괴와 가족의 건설을 모두 이야기하는 거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가족의 그 성역할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스며든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이 불완전한 두 사람들, 불완전한 남녀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행복의 목표로서 삼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그런 서민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으로 이렇게 부여가 돼요. 이 아버지가 실직을, 오벤스 파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그 아버지의 고뇌를 이제 가족이 승화시켜서 이제 행복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게 주제입니다만 결국은 남자들이 그 많은 무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부장적 전통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영화라고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계승해야 될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남녀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것을 계승하면서도 그리고 남자에게 부여진 또 여자에게 부여진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악한 정치가 이러한 여성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런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깨어나라. 당신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남성주의자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국방의 의무, 또 여러 가지 헌신,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남자의 가해지는 폭력적인 그런 어떤 압력은 아마 남자가 아니라면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의 협력 조화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사람에 대한 어떤 헌신의 의미가 있다. 누가 우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삶을 엮어나가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인간, 그리고 상호 신뢰, 또 상호 이해, 존중과 배려, 책임과 헌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덕목을 우리가 개개인이 갖출 때 그것이 가족을 이루지 않던, 가족을 이루든 그것이 어떠한 존재로서 나의 선택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성과 함께 여러분들 그 여성 문제 여러분들의 거정을 보면서 도움을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새로운 보수운동의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지난 페미니즘 운동의 여러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론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치면 이제 이 주제는 그것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발제가 있겠습니다. 오세라비 작가님, 우선 보수가 이끄는 여성운동으로 리뉴얼하자 하는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여성운동이 조선시대 개화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이게 생겨났나 그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920년대에 이 조선 엘리트 신여성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뭐 신여자 이런 그 신여성운동이 사실은 구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그리고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그때 막 창당된 무렵에 이게 영향을 받았어요. 조선 개화기 때 이 여성운동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사적 소유 폐지가 말하자면 그 인간 해방론, 가정 가부장제부터 여성 해방론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트로츠키, 또 레닌 이런 사람들이 성압박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요 수단이다. 가정은 성의 자유를 완전히 일피한다. 그 레닌도 마찬가지예요. 레닌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페미니즘에서 배울 것이 있으므로 심지어 동성애에 관한 금기령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레닌 수칙에 결혼 폐지, 동성애 처벌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물란한 성해방 풍조가 없어졌는데 사실 이것이 조선시대 개화기 엘리트 여성들이 주도한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 풍조에 완전히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때 뭐 나혜석, 김일혁, 윤신덕, 허정숙, 주세종, 고명자, 허영숙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엘리트 여성이었던데 완전히 그때 이혼을 청구를 하고 그냥 그 자유결혼, 자유이혼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 조선시대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여성이라는 유행어가 생긴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주의 잡지가 신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말이 유행이 된 게 이게 1920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만들었냐면 김일영, 김환란, 나중에 이제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를 만드는 김환란, 그 다음에 나혜석,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이광수 이제 소설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자유연애, 이혼하고 이광수의 처 허영석 같은 경우에는 이광수가 그냥 다 죽어가는 와중에 이혼장을 내밀면서 이혼해라 그러면서 이혼을 결국 하고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조선시대 개화기 때 여성들이 한 게 그게 뭐냐면은 볼셰비키 성혁명, 마르크스의 인간해방 그리고 억압받는 자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근후회라고 192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최초로 좌우합작 그리고 조선
김알란, 나중에 이제 그 김알란 박사죠. 그 다음에 뭐 김일영, 주세종, 박헌영의 부인이었고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그리고 이게 허정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한으로 이제 이북으로 가서 거기서 최고위층이 되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공산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중국 연안파 출신이에요. 연안을 완전히 그게 혈통으로 보기 때문에 여자가 마오쩌둥으로 불립니다. 이 허정숙은.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개항이 여성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싫으니까 사회주의자. 그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초기 또 1단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이게 그리고 항의운동 이걸로 다 포장을 하면서 이것이 여성 해방 운동이 되었던 게 우리가 이 조선시대 개항이 여성 해방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굉장히 전면적으로 좌익에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성운동이 전면적으로 이제 좌파를 위한 여성운동이었고 1950년, 70년대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1959년 여성단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한명숙, 장필아, 김상희, 신혜숙, 이미경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기독 여성들을 완전히 자신들이 그 운동권 안으로 끌어들인 그리고 YWCA, YMCA, 한국 기독교 총련 이게 좌익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한명숙이에요. 한명숙이 이화여대 서클 세월이라고 있어요. 세월. 이것은 정대협을 만든 이효재 교수의 다 제자들이었어요. 박영숙, 한명숙, 이혜경, 신혜숙, 인재근 이런 사람들이 다 이효재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월 동아리 팀과 서울대 박성준을 비롯한 그 경제 동아리와 서울대 이화여대 운동부 커플이 탄생하는 그런 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화여대에 여성학 강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성운동을 다 이끌어버린 거예요. 여성의 전화, 뭐 성폭력 상담소, 여성단체연합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세월 출신의 한명숙이 있어요. 또 부부 탄생이 이때 일어났다. 한명숙, 박성준, 인재근, 김근태, 그 다음에 서경석 목사와 신혜숙, 그 다음에 장기표 선생님도 운동부 커플이에요. 그리고 이 오승숙 같은 경우에는 또 참교육 학부모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서울대와 이화여대 운동부 커플이 완전히 이게 우리를 이렇게 주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87년 체제가 되면서 쭉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 종고를 만들어서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주사파, 주체사상, 북한 정통론이 여기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NL이라고 그러죠. 민족해방. 그러니까 이념 투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성운동 자체를. 그래서 제가 여성운동을 하겠다고 찾아가 1990년 말 2000년대에는 제가 가니까 정현백, 남인숙 이런 사람 쫙 앉아서 3단계 통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된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여성운동은 아니다. 니네들은 틀렸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쭉 이 세월 출신들이 완전히 이제 비례대표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복수 여성운동은 부재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전국 여성연대를 출범을 시키면서 여기 중심이 뭐냐? 반미 반일. 한미연합 군사국 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여성운동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주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김일성 이 평양으로 다 불렀어요. 그 주석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다 이 뭐 윤정호 다 짱짱한 사람들이잖아요. 한명숙 저기 11번 저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전도회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이러니 친북이 될 수밖에 없고 반미가 될 수밖에 없고 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이 어떠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한명숙 씨, 한국 여성운동사는 한명숙으로부터 시작돼요.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그 제가 어땠습니까? 이 여성운동을 완전히 좌익으로 끌어가고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하고 그 전에 방공법 위반, 용공 조직을 만들어서 방공법 위반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한명숙 씨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9억을 수수를 했는데 8억 아직 돈을 내고 있지 않아요. 이 성명책하고 백합꽃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이 집어넣었다. 억울한 옥살이는 채널이 이동재 기자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이 이중섭, 민낯은 저는 이 그림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에요.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자기가 나는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이후에 뭐 알다시피 이렇게 뭐 박원순 시장 뭐 아니죠. 우리 편은 괜찮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윤미향, 이 위안부 인권 운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은 후원금 횡령, 곧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페미니즘 이거는 바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정치적 전략이었다. 왜? 2016년 4월 총선에서 이 사람들이 기필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아젠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메갈리아와 한국여성민우회가 합동으로 뭘 내걸었느냐? 여성 혐오라는 키워드를 걸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성 혐오 나라가 아닙니다. 2015년에 이미 우리가 UNDP 성평등 세계 10위, 아시아 1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여성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여성 혐오, 몰래 카메라나 찍어내고 남자가 여성을 두드러 패고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로 이것이 완전히 운동권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수 단체에서 간파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갈리아 오마드가 등장하고 이 갈등이 말도 못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보면은 쭉 이제 이 젠더 전쟁 말하자면 이것을 쭉 제가 여론조사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처음부터 계속 페미니즘을 찬성하지만 남성들도 똑같은 비율로 페미니즘을 반대한 거예요. 거의 데칼코마니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쭉 모든 여론조사가 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젠더가 또 세계 1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2023년도 조사에서 여성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한 게 30% 정도로 돼서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만은 남성들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도 이미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젠더 갈등의 문제라고 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과 젠더 갈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우리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가 16%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이게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무려 70%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남성들은 경제 여유 없어서 결혼 못한다. 이거죠.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 비용 문제를 만들 때 이 이혼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물론 이혼할 수 있지만은 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아시아 1위거든요. 이혼을 가장 많이 해요. 세계에서 9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가정의 어떤 해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이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쭉 앞에 살펴봤지만 보수 여성 운동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개혁의 시대 때부터 이런 맥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양성간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페미니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초석이에요. 그리고 국가 원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되찾지 않으면 남녀 갈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양성간 공존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같은 세금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 공정하게 우리가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유급 가족 휴가, 병가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을 쓰거나 이러면은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그냥 이게 간병을 하다 보면 서로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유급 가족 휴가는 병가, 이거를 정치권에서 제한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유급 가족 휴가를.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은 모두 재택근무. 예. 이거는 제가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 이건 정말 확실하게 이건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제가 한 거고, 여성 전문 병사 제도도 우리 한선 재단에서 이제 이런 그 자료를 벌써 2015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시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 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병사 제도를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저는 여성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인 가족이 늘다 보니까 여성 노인이 압도적이에요. 오래 살잖아요, 여성들이. 건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빈곤 여성 노인이 많으면 그만큼 빈곤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가 많고 여성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봄 인프라스트럭처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반드시 여기에 여성운동을 전환을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이걸 다 할 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고령화를 국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시민사회단체가 시리어 운동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빨리 논의를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남과 여의 공존을 위한 그런 정책 제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진피니즘 여기까지는 여러 사항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정대승 사무총장에서 평등을 넘어 존중을 주제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방금 발제해 주신 우리 오세라비 작가님, 제가 평소에도 너무나 존경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광풍 같은 페미니즘 이제 확산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본격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공론화해 주시는데 앞장서 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이후에 국내 페미니즘의 운동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오 작가님이 신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주시는데요. 이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1세대 페미니스트 운동과 그다음에 2세대 페미니스트 운동이 결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그 잘재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때 같이 들어온 것이 서구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 집권과 함께 절정기로 치달은 그 PC주의 그리고 젠더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영페미니스트들은 그 기존의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기초한 이분법적인 관계 안에 사회적 담론이 갇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성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회로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성평등, 젠더 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다름 아닌 여성 가족부가 되어 왔습니다. 여가부는 국가의 행정부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페미니즘 운동으로 규정한 이러한 움직임이 일종의 국가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 오늘 발제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오세라 선생님이 우리나라 초기의 여성 운동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 초기 여성 운동사는 기독교 여성 운동사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이 근대화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여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비로소 근대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 교육의 힘으로 많은 여성들이 지식인 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쟁쟁한 한국 여성사의 이름을 날릴 만한 유명한 여성들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이념이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있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이렇게 많이 쏠렸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움직임 안에서 지식인 여성층이 많이 좌경화되었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는 또 해방이라는 일제 그 식민지하에서 해방이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해방 운동과 또 믹스가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그 승기를 좌익 여성 운동계가 잡았던 것이 오늘날 이 여성 운동과 여성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세라 작가님 오늘 발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신페미니즘 운동이 사실상 아까 양준모 교수님께서도 토론할 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좀 향상시켜주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또 어쨌든 여성들이 뭐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다르게 좀 지위가 이렇게 좀 열악한 부분들,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약들을 좀 풀어주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사회 발전에 민주화 발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진보냐 보수냐 이 진영과 관련 없이 좌우가 같이 해서 뭐 호주제 폐지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냈던 어떤 성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정치 권력 그리고 또 체제 투쟁 여기에 좋은 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신페미니즘 운동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과격한 양상으로 이제 변질되고 그것이 안티페미니즘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죠. 남성들의 분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른인권 여성연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보수의 여성단체가 어딨어? 여성단체는 다 저쪽이지.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니네가 얘기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결국은 페미니즘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쪽에서도 얻어맞고 이쪽에서도 얻어맞고 남성들에게도 얻어맞고 좌측의 여성들에게도 얻어맞는 굉장히 정말 힘든 어떤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성 가족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단체로서 여성 가족부 폐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부 젊은 2030 남성들은 신선해. 이 사람들 진짜 좀 생각이 있는 여자들이네.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지만요. 여성들은 어떻게 여성들이 자기 손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해? 라고 이렇게 반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는 경험, 그런 비판을 받은 경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로 저희 단체가 끊임없이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성평등 기본법의 모태가 된 것이 기초가 된 것이 여성발전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발전이라는 것, 여성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그 기초에서 만들어진 여성 발전 기본법 위에다가 그거를 정부 개정을 통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성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양성평등 기본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여성 정책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로 했던 적극적인 여성 우대 조치,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인위적으로 국가가 좀 더 많은 기회를 더 줘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폈던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많은 이 남녀 격차에 대해서 성평등 격차에 대해서 많은 지수들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지수는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UNDP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세계 10위 그리고 계속해서 10위에서 11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성평등 국가고요. 아시아에서는 1위 국가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 유엔이 계속해서 이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압박을 넣거든요. 각국 유엔 이사국에다가 회원국에다가. 그러니까 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뒤처져서 성주류화 정책을 저희 거를 베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평등한 국가예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 지가 2015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적극적인 여성에 대한 우대 조치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해놓고 이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성에게 차별적인 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남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남성들의 분노가 많은 남성들이 여자들과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20대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이 지내는데요. 20대 남자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연하의 여성들이 좋았는데 요새는 무섭다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많은 누나가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에 조금이라도 물이 덜 든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현실에서 남자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출생부터 엄마에게 주로 양육이 되고요. 할머니에게 주로 양육이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여장생들이 대부분이죠. 초등학교는 90%가 여성 교사죠. 중학교까지도 여성 교사가 거의 60, 70%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가도 거의 교사의 성별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여성들에 의한 그런 어떤 양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나는 여자를 차별한 적이 없어. 여성을 혐오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가 차별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혐오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지?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쌓여서 이런 젠더 갈등들이 쌓여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결혼율도 떨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출산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특별히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가족 문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가 앞서야 되고, 특히 보수 여성에서 이 양성 평등한 그 가족 가치를 확산하고 또 이런 가족 문화를 만드는 그런 운동을 이 보수 여성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세미나의 본 주제, 조화로운 양성평등운동, 보수가 이끌자, 이게 오늘 우리 그 세미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내용들은 이제 많이 토론과 또 저희들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이제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주제 발표 2분, 그리고 토론자 2분,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세미나에